군비 경쟁의 어리석음과 공포는 카슨이 경건한 의도로 쓴 초기 저서에서 한 달 더 나아가 침묵의 봄을 통해서 강력한 사회의식을 드러냈고 훗날 공적인 성명서 발표에 참여하게끔 만든 의미심장한 요소였다. 1958년 2월 도로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카슨은 자신의 심경 변화를 이렇게 설명한다. 원자 핵과학이 확실히 자리 잡으면서 내 사고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생각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완전히 거부해왔습니다. 실이 뒤떨어지는 생각을 쉽게 고칠 수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신이 정한 경로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갈 것이라고, 이 물줄기에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개입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생명체는 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키거나 파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왔고 그 신념은 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막연하게 위협받는 것조차 너무 충격적이어서 앞서 말했듯이 나는 마음을 닫았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마주하며 누군가는 생명에 대해 글을 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글을 쓸 때가, 가서는 수소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방선은 낙진과 대기가 떠다니는 살충제의 유사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핵 위기와 마찬가지로 살충제 위기의 무모함과 긴급성의 분노와 긴박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침묵의 봄에서 이렇게 썼다. 방사능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관심을 보이면서 심각성 면에서 이와 비슷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왜 무관심한 것일까? 1962년 가을로 예정된 침묵의 봄 출간을 앞두고 그해 여름 뉴요커는 이 책의 긴 요약본을 3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 일로 DDT와 기타 살충제 제조업체가 소송을 걸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뉴요커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호턴 미플린 출판사도 같은 위협을 받았지만 출간 의사를 확고히 했다. CBS 리포트에서 침묵의 봄에 대한 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기업 두 곳이 광고를 처리했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쇼는 계속 이어졌다. 대담하고 용감한 지지와 더불어 주머니 두둑하고 대규모 변호인들을 고용한 화학업계에 맞서려는 출판사 발행인, 편집자, 언론 매체의 단호한 의지는 침묵의 봄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또 다른 요인이었다. 아메리칸도 몬산토 멜시코를 주도하고 농무부가 합력해서 침묵의 봄과 그 저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캠페인이 벌어졌다. 이 캠페인은 풍부한 자금을 바탕으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가차없고 극히 개인적이었다. 가수는 감상적이고 히스테리 가득한 인물로 공격받았고 노처녀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불렸다. 거기에 주변 인물로 거론되었다. 아메리칸 사이메너드의 직원인 로버트 화이트 스티븐스는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비난을 주도했다. 카슨 양은 자연의 균형이 인간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 화학자, 생물학자, 과학자는 인간이 안정적으로 자연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다. 몬산토는 침묵의 봄을 패러디한 충물, 밤물, 황량한 해에서 살충제 박멸로부터 자유로워진 진드기, 거두기, 이 땅생벌레, 벌레, 쥐 등의 화학무기 없는 미국을 장악한 성경 속의 모습을 소개했다. 침묵의 봄 독자들이 의사에게 살충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문의하기를 기대하며 화학업계는 미국 의학협회를 설득해서 미국 농약협회의 선전물을 널리 퍼뜨렸다.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카슨은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확고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침묵의 봄으로 수많은 상과 메달을 받으며 연설 때마다 그리고 다양한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침묵의 봄 출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증거를 더해 적대적인 화학업계를 공격했다. 해악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던 카슨은 조잡하고 인신공격적인 상대의 전술에 두려움 없이 맞섰고 그들을 욕설과 암시의 대가라고 불렀다.
카스는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비꼬았다. 그들에 따르면 나는 새 애호가, 고양이 애호가, 물고기 애호가이며 자연을 섬기는 여사제다. 비판자들이 자신은 무관하다고 여기는 우주 법칙을 숭배하는 신몽자이다. 가장 중요하게 카스는 자신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격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전국 여성 언론인 협회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화학 방제의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충 방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방제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부작용을 셀 수 없이 처리하는 오늘날의 화학적인 방제 방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방제법이 낮은 수준의 과학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스는 계속해서 화학업계와 과학계 사이의 숨겨진 이해관계와 점점 늘어나는 그들의 연계가 대학 연구소의 과학의 진실한 커뮤니케이션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미국 가든 클럽 연설에서 그는 과학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물었다. 과학 관련 단체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듣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일까요? 과학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관련 업계의 목소리입니까?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덜 심각한 상황이겠지만 대중은 과학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짐작할 것입니다. 카스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국립과학 아카데미가 설정되어 영향에 대해서 안심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저자는 객관적인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아카데미 회원도 아니었다. 카슨이 밝혔듯이 19개 화학회사와 미국 농약협회를 포함한 4개 단체의 대표가 저자였다. 그 농약협회의 대표가 저자로 쓴 것이 어떻게 공적인 것을 밝힐 수 없겠죠. 1963년 의사와 의료 전문가들이 모임 자리에서 진행한 우리 환경의 오염 연설에서 카스는 화학적인 유독물질과 관련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런 주장을 일축했다. 더 안전한 대안이 존재하는데 왜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오염을 일으키는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지 물었다. 왜 우리는 과학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먼지를 깨끗하게 치우는 대신에 대충 깔개 밑에 감춰버리는 속담 속 나쁜 가정부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진 뒤에 오래되고 해로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는 집단적인 망설임의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위험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막대한 경제적인 정치적인 연계가 맺어지면 이 연계를 끊어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해 자연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살아있는 생태계는 구획으로 나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동물이 입는 피해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생물학적인 조성을 공유하고 있기에 동일한 문제로 피해를 입기 쉬운데도 말이다. 모든 연설에서 인권이라는 주제가 늘 가장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등장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카스는 1년의 기존 권리에서 다른 권리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다른 유기체와 전쟁을 벌일 권리, 저 특정 생물체 전체를 멸종 위기에 처하게 할 권리는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 지구를 훼손할 권리와 함께 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권리를 대신해서 유독물질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과 우리 자신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과학업계가 화학업계의 최전선 역할을 하면서 이런 알 권리는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 1992년 진무기범 출간 30주년 직후에 유방암 환자들은 레이첼 카슨이 옳았다고 쓴 피켓과 책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유방암과 살증제 노출 사이의 새로운 연관성이 드러났다. 1994년 출간된 영향력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1947년에서 1958년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여성은 같은 나이의 증조모 세대에 비해서 유방암에 걸린 비율이 거의 3배나 높았다. 많은 사람이 처음으로 침묵의 봄을 읽었고 이 시기에 태어난 여성들은 자신이 유아기와 유년기에 지금은 금지된 살증제의 다량으로 경로로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어린 시절 동네에서 DDT 살포 트럭을 쫓아다니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 몇 년 후에 그들은 카슨이 예측한 재난을 제 삶에서 목격했다. 이 여성들의 예방 가능한 유방암 병인 을 찾아내기 위해서 환경을 살피는 일에 더 많은 연구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요구에 돌아온 응답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매사추세츠주 뉴턴에 자리한 침묵의 봄 연구소는 푸코프의 유방암 운동가들이 우리를 위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뒤에 1994년에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는 화학물질의 유방 발달에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독창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유방 관련 발암물질 리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2가지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한다. 수많은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카슨의 우려가 현실화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만 1만 5천 명의 어머니와 딸을 대상으로 50년 넘게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궁에서 높은 수준의 DDT가 검출된 여성은 나중에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배나 높았다고 한다. 이런 이 상황이